에코가 심한데 이거 안 해도 잘 들리시지 않나요? 이 에코가 너무 심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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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그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역사를 공부하는 데는 아마도 화성행궁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이 화성행궁의 복원의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한번 썼던 적이 있어서 그 논문에 대해서 세세히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흔히들 알고 계시고 아주 잘 느끼고 계시고 영화로도 많이 접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면서 아, 그래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예, 이 정도면 예, 제가 만들어 온 것에 비하면은 너무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화성 반차, 화성으로 정조를 비롯한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동생들을 데리고 그 화성으로 행행을 했던 을묘년의 이야기를 이 반차도로 풀어놓은 그 반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본 의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화성행궁이라고 하는 수원이니까 가깝잖아요. 네. 수원이니까 가까워서 놀러 이렇게 슬슬 산책 겸 놀러나 한번 가보자 하고 가셔도 될 만큼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좀 멀기도 하고 행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설로 보는 것과 그리고 도설이 아닌 실제 가서 보는 것과 또는 지금 복원되어 있는 형태를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설로 보게 되면 왠지 이때의 역사가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은요, 화성전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러분들 혹시 의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의궤라는 것에서 화성성역의궤, 그리고 을묘년에 원행을 떠났던 원행, 을묘, 정리의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러한 그 화성전도 또는 행궁전도, 이러한 지도, 말하자면 지도죠. 지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조감도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감도 같은 것을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보았던 성곽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칠판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자, 혹시 이것 때문에 저기 안 보이시거나 그렇지 괜찮으십니까?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화성전도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뭔가 형태가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형태가 굉장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쭉 바깥으로 빠졌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비정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가 이런 궁제라든가 성곽을 만든 성곽의 제도들을 보면 대체로 사각형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게 모범입니다.
이렇게 모범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 왜 지도에서 보면 성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치라고 하는 것들이 바깥에 나와 있어서 공격 시설들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중국의 예를 보자면 이렇게 사각형의 성곽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와 달리 얘네는 이렇게 사각형을 모범 사례로 만드는데 우리는 저렇게 만드는 것. 이유가 뭘까요? 평지와 산지의 차이죠. 명확하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지가 이렇게 광야 지역이 굉장히 넓은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모범 사례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산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넓은 평지를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 더군다나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혹시 여러분들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청룡 우베코와 같은 배산 임수를 하는 것이죠. 뒤에 산이 있고, 네, 그리고 앞에는 물이 흘러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건데, 그것을 제가 개념도로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조산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상산이라는 뜻의 조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조산이 있어요. 요 조산은 아침 조자를 써서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보이면서 나에게 홍익인간, 기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산을 조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뒤에는 주산이 있습니다. 그죠? 요 주산은 주인이 되는, 내가 살아가는 명당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산이라고 해서 주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안산이 또 하나가 이렇게 펼쳐져요. 요 안산은 내가 내 명당자리, 내 마을에 섰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낮은 구름을 가진 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남도 경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 나가서 한 바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첩첩삼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첩첩삼중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형지세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하필이면 그 지형지세가 풍수지리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려의 개경이라고 하는 곳은 송악산이라고 하는 산골짜기로 들어갔고요. 우리는 뒤에 북악이 있고, 뭐 멀리는 삼각산 같은 것도 있죠. 북악이 있고, 앞에는 목멱산이 있고, 옆에는 여러분들 혹시 해화동에 가보시면 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신촌 쪽으로 가면 인왕산이 있고, 그래서 이게 뺑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산의 줄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요곳이 바로 좌청룡 우베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좋은데 그 안에 웅팡하게 들어있는 마을, 집 이런 것들을 명당짜리라고 불렀던 것이죠. 뭐 저런 명당짜리는 사실은, 저 풍수지리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저 풍수지리의 대가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요, 내가 웬만큼 정승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풍수지리에 대해서 한두 마디는 할 줄 알아야 풍수지리의 대가라고 불릴 수 있고, 정승에 반열해서 지적인 어떤 체계를 갖췄다라고 보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풍수지리에서 다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이게 각자 공부한 개념이 다 달랐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와서 지금까지 풍수지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끔가다 뭐 생활풍수니 인테리어 풍수니 이러면서 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로 뻥수라는 말, 그러니까 풍수가 아니라 뻥을 칠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뻥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뻥수
풍수일지 진짜 이게 이 풍수지리에 의해서 어떤 예단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길지일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우리는 고려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이런 길지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왕릉만 해도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묻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3일만 있어도 썩어서 냄새가 나서 갖다 묻는데 5개월이 걸릴 경우도 있었습니다.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많이 소요되는 기간이 다 뭐였냐면 땅을 고르는 거였어요. 자, 도성으로부터 100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40km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서 이러한 풍수적인 조건을 잘 갖춘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막 5개월이 걸리고 그래서 어쨌든 찾아낸 곳에 좋은 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이것은요. 산으로 둘러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화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 실학으로 완성된 18세기 건축의 뭐라고 할까요? 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도대체 이 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18세기 건축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요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뭐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임금과 나의 관계, 군신의 관계는 상하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나의 관계는 상하가 있어야 되고 선생과 나의 관계는 상하가 있어야 되고 주로 이런 상하의 관계를 가지고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주로 성리학적인 입장이었고 유교의 바탕이었던 것이죠. 그런 바탕이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실제적인 학문을 공부하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게 무엇인가를 공부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실학이었고요. 이 실학에는 사실은 어떤 종류들이 들어있냐면요. 서양의 서학의 문명도 일부분이 들어있고요. 이미 서학의 문명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전달된 것들이라든가 또 중국을 통해서 여러 이때가 되면 18세기, 17세기 이때가 되면 이미 중국과 같은 곳에 상당히 많은 서양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주도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학의 영향도 요만큼씩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것에 시작을 하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저렇게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에 매몰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라고 하는 명당짜리를 굳이 고집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게 왜 벌써 지나가 버렸을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그림대로라면 저기가 북쪽이어야 되고 우리가 지도를 딱 보면 지도는 북쪽 남쪽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림을 볼 때 저기를 북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래쪽이 남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 그리고 저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의 모습은요. 이 산의 모습은 서쪽에서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동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가지를 형성을 하게 된 것이죠. 조금 있다가 실제적으로 그 스카이 뷰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산은 팔달산이라고 하는 안산축에도 끼지 못하는 해발 한 200m 정도 또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나트막한 산, 구릉지와 같은 그런 산에다가 이것들을 세우기, 이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것은
실학사상을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한번 키워드로 던져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씨앗 하나를 탁 던져놓고 그것들이 발현이 돼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고 이러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를 탁 던져놓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반개 유형원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반개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개 수록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실학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 풍수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사통팔달이 되는 간선도로가 만들어지는 곳에 도시가 생기는 게 제일 좋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아파트를 지으면 여러분들 어디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역세권이 제일 비싸죠. 역세권이 제일 비싸다는 건 뭐죠? 교통로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유영원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로가 잘 만들어진 곳에, 그리고 서울이 한양이었잖아요. 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 서울 한양이니까 한양으로부터 저 삼남에 이르는 호남, 영남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충청까지 가는 그런 삼남에 이르는 모든 길들이 사통팔달로 뚫려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숙종 때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삼남으로 뻥 뚫려 있고 사통팔달한 곳은 수원이 가장 길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그 비슷한, 이렇게 얘기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비슷한 말을 이미 툭 하고 던져 놓은 것이죠. 그거를 몇백 년 뒤에, 백몇 년 뒤에 정조가 홀딱 집어먹은 것이죠. 그러면서 유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반개수록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자.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이거 한번 뒤져보자. 그리고 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수원의 부사로 있는 조심태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너도 이거 한번 알아봐.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을만했던 정승이었던 최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도 한번 이거 알아봐 라고 하면서 이 삼남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툭 던져놓은 유형원의 이 반개수록에 관한 이야기를 막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가서 봤더니 진짜로 수원이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직선거리로 남북으로 쭉 이어지는 길을 만들기도 너무 좋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거치면 삼남 어디로도 길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얘는 거의 풍수지리에서 얘는 북쪽이었고요. 얘는 남쪽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면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근데 동쪽에 여기에다가 뭔가 도시 하나를 집어넣는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차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 주변에 실학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차지 않았겠지만 정조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여기 북쪽에 서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쫙 도로를 이렇게 내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하려면 여기에 도시가 있어야지. 여기 도시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곳을 길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은 벌써 2년, 3년 전부터 계속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으로 같이 겹쳐져야 되냐면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였잖아요. 사도세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되게 영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영민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더 어떤 걸 좋아했냐면 예술적인 기질이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마음에 차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어렸을 때 효장세자라고 하는 세자 하나를 먼저 잃어버립니다. 첫째 아들, 그러니까 영조의 첫째 아들이죠. 걔를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나서
40도 넘고 50이 가까이 됐을 때 그 아들을 얻어요. 이 아들을 얻고 나서 보니 얘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뭘 하고 싶었냐면 세자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으로부터 떨어뜨려 버립니다. 엄마 품으로 떨어뜨려서 어디다가 이 아이를 갖다 놓냐면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형이었던 경종이 있었잖아요. 경종은 독살설이 있었기 때문에 영조가 늘 괴로워했어요. 내가 왕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라고 매일 신하들에게 얘기할 만큼 경종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를 매일 얘기하는데 그 독살설을 늘 등에 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종의 엄마가 누구였죠? 장희빈이었기 때문에 장희빈은 독살설의 배우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악녀 중에 악녀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장희빈이 악녀였는지는 누구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노론, 소론, 북인, 남인 이런 당파의 거두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영조가 그 사도세자를 너무 사랑해서 빨리 세자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다 데려다 놓냐면 그 장희빈이 살았던 취선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취선당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종의 수하들, 또 장희빈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 이 아이를, 이 어린 애가 뭘 한다고 그 아이를 거기에다가 손 쭉쭉 빠는 아이를 거기다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마디를 해도 경종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 한마디를 해도 장희빈에 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괴로웠어요. 그리고 되게 영특한 꼬마였으나 아버지의 그 영특함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조의 영특함만큼은 따라가지 못했던 것인지 굉장히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했는데 그걸 충족시켜준 게 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그랬던 것이죠. 정조가 11살이 되었을 때 큰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아들이 보고 있는 11살짜리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버지가 어디로 들어가죠? 뒤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뒤주 속으로 들어가더니 8일 동안 못 나와요. 그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것을 보았던 이 11살짜리 아이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할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나의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신하들이 지켜주지 않고 왜 저렇게 내쳤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영조가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80대를 넘은 83세인가 4세까지 그렇게 왕위에 있었죠. 그렇게 왕위에 있었던 그러한 할아버지 덕분에 탄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탄탄하게 성장을 해서 24살, 25살, 24살인가 그때 즉위를 합니다. 24살쯤 돼서 즉위를 하는데 딱 즉위를 하고 나서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을 합니다. 아니 누가 네가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래? 라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난 사도세자의 아들이야.를 왜 말했을까요? 아버지의 한은 풀면 되는데 이때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효정세자의 아들로 입적이 돼 있었잖아요. 너무 잘하셔서 얘기가 잘 풀려요. 자, 그렇게 입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는 내가 왕이 돼도 왕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 아니어도 왕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면 이 아버지를 왕으로 올려줍니다. 요거를 추승한다 또는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추승을 하게 되는데 내 아버지를 추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내 아버지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했으면 아버지를 추승을 해야 되잖아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조가 유교를 남깁니다. 유교를 남긴 거는 그 다음 때까지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돼요. 뭐라고 유교를 내렸냐면 너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의 말을 꺼내지 마라 라고 하는 유교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자, 아버지가 처음에 돌아가실 때 자기 사도세자인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아버지는 뭐였을까요?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도세자를 죽이려고 할 때 영조는 얘를 서인으로 패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인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었던 세자빈도 세자빈이 더 이상 아니라 서인으로 강등이 된 것이죠. 그럼 아들도 세손이 아니라 서인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러면 왕계가 없었어요. 정조를 빼고는 어떻게 왕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이것을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너무 슬프게 죽었고 내가 너무 죽고 나니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해서 생각할수록 생각할 사자 슬프다라고 하는 도자를 써서 사도세자라는 이름으로 생각할수록 슬퍼라고 하는 이름의 세자 자리를 다시 올려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능은 죽은 다음에 왕실에서는 왕비, 대비 이런 사람들에게 능을 수여를 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을 때는 원도 아니고 묘였습니다. 그래서 수은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수은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아버지를 그래도 왕으로는 추승을 못할 망정 아버지를 세자의 반열에는 올려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우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묘지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디 있었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저 회기동 지나서 가면 경희대학교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있고 그렇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가 담장을 이렇게 끼고 그 위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배봉산이에요. 그 배봉산 안에 요 영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봉산은요 한양으로부터 가깝기는 하지만 배봉산에는 어떤 왕릉도 들어있지 않고 어떤 원도 잘 쓰려고 하지 않는 모래더미가 가득한 그러한 산이었어요. 그러한 산이니 자기가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정조가 그걸 바로 실행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왕권이 확립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4살에 즉위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 해에 정유역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정유역변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유역변은요. 경희궁에서 즉위를 했어요. 영조가 창덕궁을 별로 가지 않았어요. 경희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숭정전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문인 숭정문 앞에서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희궁에 살고 있었는데 경희궁을 그 역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괴한들이 나타나서 정조를 밤에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정유역변입니다.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수시로 호시탐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그러한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아니 바로 왕이 됐으면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라고 했으면 그때부터 바로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했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결의 실마리로 풀어가시는 게
오늘 스토리텔링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화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화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1870년대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경에는요. 이런 군지, 읍지 이런 지방 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집니다. 영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도를 만든 대단한 인물이 있죠. 대동열 지도를 만들었던 김정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지도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런 지도들이에요. 요게 1872년의 지도인데 이때 요 지도에서 명확하게 동그랗게 생긴 수원 화성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북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남문까지 가고 뭐 화성문이 있고 창녕문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산 자락 밑에 이렇게 행궁이 만들어지고 이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한 50여 년도 지나지 않아요. 50여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일제강점기가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산입니다. 요 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게 그 팔달산이에요. 보시면 행궁이 어디 있나요? 행궁이 보이세요? 요거? 요게 행궁 같으세요? 어디? 행궁이 없어요. 벌써 이미 행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서 행궁이 없어지면 뭐가 생겼지? 이때는 도립병원이라고 불렀죠. 도립의원, 군청, 세무서, 신풍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였죠. 이때는 신풍국민학교, 그리고 경찰서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순조가 아버지를 영령을 모시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화령전이 그렇죠. 어진을 모시기 위한 화령전을 여기다 두는데 그 화령전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 흔적이 화령전만 남아있고 이 너른터에 있던 행궁은 싹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죠. 이미 이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 그 흔적 안에 뭐가 하나가 여기에 군청으로 자리를 잡았냐면 낙남헌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었어요. 그 낙남헌은 뭐였었냐면 정조가 자기가 수원으로 행차했을 때 그 행궁 안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낙남헌인데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군청으로 만들어놓고 군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군청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낙남헌이 그대로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치도를 새로 그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마저 없었으면 다 삐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상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우화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걸 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궁, 객사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향교 요게 한 도시를 만들 때 도시의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인프라인 행궁과 그 다음에 객사와 그리고 이쪽에 향교 요거는 성 밖에 있어요. 향교가 여기 이렇게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갖추면 일단 중심이 되는 도시의 중심이 되는 모든 인프라는 갖춰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다 사라진 거잖아요. 낙남헌 빼고는. 그리고 요 자리 빼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신풍학교는 그러니까 우화관 자리예요. 우화관 자리를 초등학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우화관도 있었고 거기 이아라고 하는 관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지방의 관아라고 하면 수령이 있는 동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동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동헌의 아래의 사람들, 그 동헌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동헌의 수령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이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청이 있는데 구청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이하예요. 이하가 있었고 우하관이 있었던 그 자리가 초등학교 신풍 초등학교가 된 것이죠. 어쨌든 그러했던 것을
새롭게 지금 복원을 해서 그 자리에 이게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계속 가서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뭐 우리가 오늘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 이야기를 계속 좀 하도록 할게요. 정조가 건축왕이었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정조는요 진짜 건축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할 때 그냥 집을 짓는 옛 제도대로 보통 집을 짓는 것의 기본은 뭐였냐면요, 구제를 따라라 입니다. 옛 제도대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정조의 다른 점은 뭐였냐면요, 그 안에 컨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개념을 반드시 넣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경모궁과 자경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가 큰 지도예요. 큰 지도면 여기가 창덕궁이고요, 여기가 창경궁이고, 여기가 종묘입니다. 자,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으로 그러니까 종묘가 있는 요 앞에 길이 이렇게 나는 여기가 종로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가면 여기가 해화동, 서울대 병원이, 옛날에 서울대학교도 있었고 서울대 병원도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서울대 병원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묘는 이묘가 아니고요, 사당묘자의 금묘예요. 아버지의 사당을 왜 아버지의 사당을 따로 만들지? 왜냐하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복을 벗는다라고 얘기하죠. 3년 만에 복을 벗는데, 복을 벗고 나면 아버지의 위패를 어디다 모시냐면, 왕들은 종묘에다 모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못 모셔. 종묘에다 못 모시니까 따로 사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당이 만들어진 게 바로 경모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의 이름도 수은묘였어요. 이거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요거는 묘지할 때 묘자인데, 사당이라고 하는 묘자를 쓰는 것도 수은묘라고 하는 묘가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때 요것을 경모궁이라고 격상을 합니다. 묘 사당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묘는 궁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육상궁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어머니가 상궁이었거나 후궁이었어도 내가 왕이 되면 어머니를 궁에 종묘에는 못 들어가요. 내 어머니가 후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의 반열에다 올려놓습니다, 사당을. 그런 것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궁의 반열에다 올려놓으면서 경모궁을 여기에다가 경모궁을 이렇게 먼저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엄마가 걸려요. 요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했으나 경모궁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경모궁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사도세자라고 하는 세자의 빈이었는데 죽고 나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중전마마도 될 수가 없고 대비마마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효장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혜빈이라는 그 세자빈의 이름으로 계속 불렀던 거예요. 혜빈마마, 혜빈마마라고 불렀는데 언제까지 세자빈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혜경궁이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격상만 시켜드린 거죠. 중전마마로는 올릴 수가 없고 또 데뷔마마로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데뷔마마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르는 이름이 자전마마예요. 자전인데 자기 엄마한테는 자전이라는 말도 못 썼어요. 그래서 자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마마라고 불렀는데, 자궁마마 해경궁 홍씨 자궁마마를 어디 처소에다 놓지? 처소에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경춘전이라고 하는 곳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10살짜리가 이제 그 들어와서 세자빈으로서 왕실의 일원으로서 살 때부터 그 경춘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사도세자가 죽을 때까지 그 경춘전이라고 하는 곳을 사용을 했는데 엄마를 계속 그곳에 모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반열을 베비마마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베비마마와 비슷한 반열에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베비마마의 궁과 버금가는 것을 하나 짓자라고 보니까 창경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 뒤는 다 금원입니다. 옛날에 비원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금원이 널찍한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조금 집을 지으면 넓은 자리를 하나 마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짓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엄마가 여기에 있으면서 그 뒤에 뭐 산짐승들도 있을 수 있고 도적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 주함로를 이렇게 짓고 여기에 이렇게 부용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북적북적하고 여기에서 그 연구진들이죠. 학자 연구진들이 여기서 북적북적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엄마의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컨셉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컨셉이 강했던 왕이었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위성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위성 지도를 딱 펼쳐 놓고 보면요. 이게 엄마의 요 자경정과 아버지의 경모궁 이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신기하시죠?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성으로 봐도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라고 싶은데 그 옛날에 1700년 말에 이렇게 벌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놓고 엄마랑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는 엄마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아들만 살리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홍씨 일가들이 노론의 거두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되게 큰 원한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였던 해경궁 홍씨는 외면했어요. 외면하고 그걸 들어주지도 않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진짜로 이게 미친 게 아닐까? 내 남편이긴 하지만 미쳤는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경궁 홍씨가 나중에 한중록이라고 하는 그 소설 같은 다큐멘터리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 안에 보면 영조도 미쳤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가문만 괜찮았던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참 나쁘죠. 어쨌든 왕실로 봐서는 좀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던 거죠.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회개는 아니 반성 이런 것들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문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월금문 그리고 여기다 일천문. 엄마는 달이고 아버지는 해야. 그래서 음과 양을 조화를 맞춰야 되니 엄마는 달의 문에서 아버지를 우러러보고 아버지는 해의 반열에서 어머니를 월금문을 내려다보라는 그러니까 굽어보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을 여기에다 붙여줍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컨셉이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컨셉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왜 자꾸 이렇게 가지?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일천문과 월금문으로 해서 항상 아버지의 경모궁으로 갈 때는 도남문으로 해서 여기 도남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월금문을 열고 나갑니다. 월금문을 열고 나가서 일천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아버지의 경모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줘요. 정조는.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가 서로 우러러보고 굽어보면서 서로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화해하라는 뜻을 담긴 게 바로 요 컨셉, 건축적 컨셉입니다. 제가 거기에다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 이 컨셉은 사중지공의
이상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중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적인 일을 통해서 사적인 일을 그 안에 목표로 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나라의 일, 왕실의 일인 것처럼 하지만 사적으로 내 부모가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러한 컨셉을 담은 건데, 그 컨셉이 이곳 화성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서 옮겨지게 됐는지를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원래 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수원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읍지가 들어 있었어요. 여기가 수원부라고 하는 읍지였었어요. 이 수원부라고 하는 읍지에 어느 날 이때가 아마 1789년경이었을 거예요. 1789년에 여기 244호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살았어요. 244호면 한 가족이 5명 정도만 된다라고 해도 뭐 한 1000여 명이 넘는 아주 조그마한 소도시였죠. 이 수원부라고 하는 이곳에 이렇게 모여 살았었는데, 여기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뭐라고 떨어졌을까요? 너희들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여기는 이제부터 봉표가 들어갈 거야. 봉표는 뭘까요? 왕릉이 있으면 이곳에서부터 이 왕릉이 여기에 있으면 그 주변 몇 킬로까지, 몇백 미터까지는 감히 사람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표식을 박아놓는 걸 봉표라고 하는데, 그 봉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봉표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내 아버지의 묘가 그러니까 원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왕들은 릉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세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신분, 왕실의 신분은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혈융원이라고 바꿉니다. 자, 요때가 그 1789년이 언제였냐면 왕이 이제 13년 정도가 지났어요. 1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제 한 40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37살? 뭐 요 정도, 6살, 7살 요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탄탄해졌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2년 전쯤부터 뭘 했냐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돈을 비축해서,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돼요. 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억지로 부역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그래서 돈을 주고 정당하게 이 사람들이 노역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주자. 이게 실학정신의 기본이었었죠.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석공이에요. 왜 그럴까요? 돌로 성을 쌓아야 되니까 석공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석공들이 수원, 경기 지역에 있는 석공들만 모으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석공들을 다 모아와야 빨리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오려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니까 이미 돈을 그때로부터 쫙쫙쫙쫙 비축을 해두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정약용에게 너 중국을 비롯한 성재가 좋은 곳들의 책들을 연구를 해서 이곳에다 더 나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보고서를 정약용이 써서 어제성화주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어제성화주략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곽도를 만들어서 바친 거죠. 딱 보니까 어땠을까요? 보통 성곽들은요, 수비하는 게 중심일까요? 공격하는 게 중심일까요? 수비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성곽들이 대체로 다 수비 중심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수비 중심형의 곳곳에 공격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최고인데? 야, 이거 너무 최고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그 성곽을 짓자, 지금부터 짓자 라고 하면서 이때 수원부로 내려가서 먼저 천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천능을 했는데 그 천능이 어디냐면 여기로부터 여기 이 배봉산 여기 북쪽에 있는 그 서울시립대학교에서부터 쭉 천능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산 밑에다가 놓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 하나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원부가 어딘가에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니네들 다 옮겨서 다른 곳 어딘가로 가고 될 수 있으면 어디로 가라? 여기 한 1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사통팔달한 넓은 곳이 나타나니 그곳으로 옮겨라 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대체로 옮겨갑니다. 근데 끝까지 못 옮기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가라고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돼. 그럼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잘 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왕의 은혜에 감up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금전적인 보상을 넘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1,000원짜리 집인데 2,000원을 줘.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겠잖아요. 그때 그 돈을 받고 안 나가. 왜 안 나갔을까요? 이때가 7월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달만 있으면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를 안 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고 버팁니다. 근데 그걸 또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면서 또 돈을 또 더 얹어주면서, 그러니까 이주 비용을 얹어주면서 다 가도록 만들된 것이죠. 어쨌든 그곳을 터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때 1789년에 이렇게 됐다면 1790년에 여기 어느 정도 여기 보이는 요 성곽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건 안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안 만들어지고 여기에 인프라만 형성이 된 것이죠. 행궁이 있고 관아가 있고 그 다음에 향교가 있고 객사가 있고 요 정도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요 정도만 쭉 만들어 놓고 정조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795년이 되는 해가 어떤 해였냐면요. 내가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별로 컨셉이 안 살아. 뭐였냐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동갑이었어요. 죽은 아버지의 회갑을 우리는 구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죽은 어머니의 회갑을 주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혈융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자, 요게 1789년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1795년에 요때 나는 20년 되고 엄마랑 아버지는 구갑과 주갑인 환갑을 61세가 되는 환갑을 맞는 해예요. 그러니까 컨셉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이때 나는 어디로 가겠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묘소로 가서 아버지의 묘소를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러면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이 1790년에 대충의 관아 건축이며 행궁이며 객사며 향교며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1794년경에 안 돼.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우리가 여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에 가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여기서 수용해야 하고 잘하면 내가 여기에서 정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신도시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뭐를 만들자 그랬을까요? 성곽을 짓자라고 합니다. 성곽을 지으면서 동시에 행궁을 2배로 늘려보자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여기다 행궁을 짓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화령전은,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화령전은 왕이 죽고 나서 1800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1801년에 거기에다 어진을 모시는, 죽은 분의 어진을 모시는 그러한 영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수원을 혹시 여러분들이 놀러 가시면 꼭 여기는 한번 들러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세 곳의 유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여기 이건 안내도라고 할까요? 뭐 관광도라고 할까요? 여기가 북문인 장안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이 서울이 여기니까 북쪽이니까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서울 이쪽으로부터 서울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 간선도로가 이미 갖춰져 있죠. 여기 간선도로가 이렇게 십자로, 간선도로는 보통 십자로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되게 시장이라든가 중요한 관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렇게 십자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성곽을 쌓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행궁이 들어있고 여기 화령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사실 제일 먼저 아버지의 묘를 철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릉을 해놓고 이게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 그 철릉을 하고 나면 아버지의 묘를 매번 관리들이 가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은 다 없어지고 혈룡원만 남았겠죠? 자, 혈룡원을 지키는 관리나 관청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참봉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이 묘는 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버지의 원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래줄 필요가 있었고 이곳을 지키는 것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혈룡원을 지키는 사찰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찰이라고 불러요. 이 원찰은 용주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주사를 가보시면요, 용주사는요 석공들이 기술을 담아서 이것들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놔서 마치 궁궐을 짓는 제도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석공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주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뭘 지키기 위한 거냐면 용릉과 건능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 용릉이 이때는 용릉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혈룡원이었던 거죠. 혈룡원이었었는데 나중에 정조가 들어가게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요곳의 이름이 뭐였냐면 건능이었어요. 그러면 혈룡원과 건능이 있었는데 요게 언제 용릉으로 바뀌냐면 고종 때 바뀝니다. 고종 때 이 아버지를 사도세자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해. 그리고 고종 자체도 자기의 직계 조상이 바로 사도세자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바로 사도세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시작돼서 자기 고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장조라는 이름으로 추승을 해요.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은 뭐가 되겠죠? 이제 세자빈이 아니고 해경궁이 아니고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되니까 왕후에 걸맞는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경의황후, 그래서 헌경의왕후라고 하는 헌경왕후의 이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때 혈룡원에서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뭐로 바꿔야 되죠? 능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때 능으로 바꾸고 요곳에 두 개의 이름을 융건능이라고 해서 융건능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곳의 유적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화성은 덕으로 축복받으라고 지은 이름이에요. 왜 덕으로 축복받으라는 이름이지? 이것도 바로 정조의 컨셉입니다. 일종의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냐면 정조가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화봉 삼축이라는 고사가 있었는데 그 고사에서 따와서 화땅의 이름을 지어서 화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화봉삼축은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중국에서 가장 뛰어났던 시대, 중국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순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요임금이에요. 그 요순의 시대의 요임금이 어디로 가냐면 화땅으로 갑니다. 화땅으로 갔더니 화땅에 봉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큰 지주겠죠. 화땅에 봉인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요임금에게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으니 요임금이 오셨으니 당신에게 축복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축복하겠다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축복하시오라고 했더니 먼저 첫 번째 축복 뭐 받고 싶으세요? 장수하시라는 축복을 내립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그거 제일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을 또 드립니다. 부귀와 명예를 누리소서. 돈 많이 벌으라는데 싫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다남자 하십시오. 다남자는 뭐냐면 아들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많이 가지면 왕으로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들이 많으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다음 왕위 승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요임금이 이걸 거절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이 깜짝 놀라서 요임금이시여 왜 이것을 거절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장수를 누리는 것은 내가 고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해의 바다를, 고통의 바다를 건넌 그 고해는 노욕이 되는 것이니까 난 이것을 받고 싶지 않소. 부귀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 그것도 힘드니 싫소. 그리고 아들이 많다는 것은 화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니 그것도 싫소. 싸움이 많아서 화의 근원을 만드는 것을 나는 싫소. 라고 그랬더니 이 봉인이 그럼 요임금이시여 어떤 걸 바라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 안에 덕을 가득 채워서 그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덕으로 사람들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고사성어를 알고 있었던 정족께서는 이 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땅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이고 왕을 칭송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고 백성들이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화봉삼축의 그 의의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3이 아니라 3? 예, 화봉 세 개의 축복.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축복. 그래서 화봉 삼축이라고, 제가 글씨가 그렇게 좀 이상하죠? 그렇게 세 개의 축복을 내려준 걸 다 거절하고 덕을 받으라고 했고 그 덕으로서 그 땅이 이렇게 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그것을 여기 이 땅에다가 새로 만든 이 땅에다가 주면서 그것을 화성이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근데 아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뒤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수원부였었는데 10km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수원부로 만들고 수원부가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이렇게 수원부가 커졌는데 얘는 그럼 언제 화성이 된 거냐면 일제강점기에 수원이 너무 커. 그러니까 수원을 좀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화성 지역을 자릅니다. 자르고 나니까 이걸 수원부로 해야 될지 뭐로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에 있는 화성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가 수원이기 때문에 여기 화성의 이름을 여기에다 줘서 그때 일제강점기에 화성이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성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북문인 장안문이 있어요. 이 길이 간선도로예요. 이 간선도로가 쭉 어디까지? 삼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쭉 통하는 사통팔달의 길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 하나를 또 내고 여기에
길이 놓이게 돼서 간선도로가 십자로형으로 간선도로가 만들어지고 여기 행궁이 있고 여기 화령전이 있고 여기 관아가 있고 여기 객사가 있고 여기에 요 옆에 향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남문이에요. 팔달문이라고 불리는 남문이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성곽이 없어요. 이렇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원래는 성곽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성곽이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맥을 끊어놨죠. 누가? 일제강점기에 이 맥을 끊어놓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맥을 끊었어도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못 붙여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도심이 발달을 해버린 거예요. 시장과 도심이 발달을 해서 이것을 만약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돈을 물어줄 만한 그러한 국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니까 여기는 그대로 두고 산지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유적들이 일부 남아있는 그것을 이어서 그리고 여기 북문도 그러면 북문도 이렇게 가는 길이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그래도 상인들이 거기를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그 도로를 점령하지 못해서 여기 북문의 요 문에서 요 옆에 브릿지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차들과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위에만 성곽을 이렇게 걸은 거죠. 그걸 성곽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성곽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그 의궤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의궤의 그림을 따서 이렇게 보면 그게 요 모습입니다. 요 모습을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버들잎처럼 버들잎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버들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도로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도로가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난 여기 주변에는 여러분들 혹시 수원깍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성 사람들은 뭐 백리를 빨가벗고 겨울에 뛰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지독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견줄 만한 사람들이 수원 사람인데 그 수원 상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원 상인들이 여기에 약 한 700호가 다닥다닥 붙어서 여기를 경제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중심의 세계 최초의 계획도시가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게 세계 최초의 계획도시가 실제 계획도시는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19세기 이전까지 계획도시들은 뭘로만 만들어졌냐면요 계획으로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계획도시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 위에? 종이 위에. 그런데 그것을 종이 위가 아닌 이렇게 실제로 실현을 해놓은 그러한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행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너무 이렇게 말로 하고 그림으로만 보여드리면 실제적으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으셔서 이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조선 21대 왕인 정조대왕은 1780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풍수지리산 최고의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옮겨 헐룡원을 행궁이 아니라 이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달산 아래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헐룡원 참배를 위해 행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와 행궁을 보호하기 위해 1794년부터 화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2년 8개월 만에 완공합니다. 20만 덩이의 석재, 53만 장의 기록, 69만 장의 벽돌, 2만 6천 주의 목재가 사용되었고 40근의 힘으로 2만 5천 근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놀라운 기계인 거중기가 동원되었으며 1845명의 장인이 참여한 이 대규모 축성 공사는 공사 담당자의 이름이 새겨진 공사 신명판과 화성 성묘비교의 기록으로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옵니다. 돌아가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효성으로 시작된 수원 화성 건설은 정조대왕의 개혁 정치와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장안문, 팔달문, 창룡문, 화성문으로 안팎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북수문인 하옥문과 남수문은 수문을 설치하여 물길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사대문은 5.7km에 이르는 성곽으로 연결되어 장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성곽은 돌과 벽돌을 함께 사용하여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시대 기존의 성들이 가진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완벽한 형태의 성입니다. 사대문을 방어하기 위한 옹성과 성곽 곳곳에 설치되어 방어와 공격의 기능을 하는 시성과 공심구, 대포를 설치한 포로, 전망대이자 지휘소 역할을 하는 강로, 봉화대이자 공격 초소인 공군 등은 화성을 강력한 요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성 내부의 중심은 화성 행궁입니다. 화성 행궁은 정조대왕이 혈유문을 참배할 때 머물던 곳으로 평상시에는 관하로도 쓰였으며 이곳에서 특별 과거시험 등 여러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조 13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정조 20년 완공되었을 때에는 576칸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 되어 조선의 행궁 중에서도 최대의 규모와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됩니다. 화성 행궁은 현재 사적 47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 화성의 건축물 중 방화수표정과 서북공신문, 팔달문, 화성문 등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어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과학적으로 축조된 성과 건축물이지만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합니다.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쌓았기 때문에 도시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가지런히 이어진 반듯한 성벽과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진 홍인, 우뚝 솟은 봉신돈과 봉돈의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우아한 건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걸친 자연의 변화 속에서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또 낮의 모습과 달리에 조명 속에 보이는 수원 화성의 야경 또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일제강점기와 마음이 급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원 화성은 크게 파괴되고 소실되어 원형을 상실하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화성문이 서문이에요, 농문이에요? 화서문은 서문이죠. 서문, 선자가 네. 서문. 네네. 농문이 창룡문이. 창룡문. 네. 창룡이에요? 창룡. 예, 용이요, 용. 그래서 창 뒤에 붙어 있어서 룡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행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의궤를 좀 얘기하고 행궁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12시. 12시까지요? 그냥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정리의궤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화성과 관련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나요? 그러면 한 10분만 다녀오시고
5분만. 5분만, 예, 5분만 다녀오시고. 네네. 여지도는 뭐 여러 가지 그 관방 지도라고 하는 그 지도들을 만들어낸 게 여지도인데요. 그 여지도는 곳곳의 지방 지도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면 그 대동 여지도처럼 그 대동 여지도의 그 여지도의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다 합치면은 이게 대동 여지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기 뭐 화서역이 있잖아요. 화서역이요? 예, 화서역. 그쪽에 전철역 있는데- 화서역이요? 예, 예, 네. 예. 그런데 그쪽에 화서역이 있는데 저기 화서문이 그쪽에 있어요? 서쪽이. 아니요, 좀 멀어요. 그렇죠. 좀 네. 그러니까 화서역하고는 좀 먼데 난그 거기가 연결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거기가 화서동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화서동에 화서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서문이 화서동 안에 들어있죠. 화서동 안에 화서문이 들어있어요. 예, 화서동 안에 들어있지만 화서동이 역은 멀어요. 역은 좀 멀죠. 그래요? 네. 역하고 가까운데. 그럼 1월 저수지 있는 데하고 가까워요? 화서역에서 1월 저수지 있는 데 가깝죠. 안 가까울걸요? 1월 저수지를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1월 저수지는 성대 있는 데 있다고 그러네. 성대는 내가 가봤는데. 군포 있는 데 있는 게 1월 저수지 아니에요? 저기 뭐요? 성대 저기 있는데 그 뒤 그쪽이 1월 저수지라고. 그게 1월 저수지인가? 저는 군포 있는 데 있는 게 1월 저수지. 1월 저수지거든요. 1월 저수지. 화서역에서 얼마 멀지 않죠? 1월 저수지. 와, 덥다. 더우시죠? 기억은 잘 안 되지만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강의를 참 잘하시는데 재밌게 하셔요. 너무 재밌게 하셔요. 공부가 아니라 재밌어요. 머리에 안 들어와도 네. 준비하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기억을 못하지. 제가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저도 처음 듣는 것들은 내일 다시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반복해서 공부하고 반복해서 네. 공부하니까 기억하는 거죠. 뭐. 근데 너무 잘하셔. 재밌게 하셔. 왜 수원 화성을 꼭 붙여서 얘기를 꼭 하십니까? 화성 네. 위치가 그렇게 돼 있다. 화성성이요. 네. 화성 성역이 화성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수원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원 안에 수원 안에 화성이라고 화성이 하는 있으니까. 성역이 들어있으니까 수원에 있는 화성. 사람들이 화성 분할 때 그 화성이 아니라요. 혹시 제가 화성 안에 가서 수원 있는 거 아니에요? 수원 안에 화성이 있는 수원 안에 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원하고 화성을 잘라서 나눴다, 일제강점기에 나눴다. 원래 화성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수원 안에 그 화성이라고 하는 성역 안에 성읍을 화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수원부는 아까 거기 보셨던 것처럼 거기까지 굉장히 넓었잖아요. 거기가 다 수원부였었어요. 도호부. 그러니까 그때도 말하자면 도청 소재지 같은 거였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데 그 안에 성역 읍치는 되게 작잖아요. 성역 안에 성내는 그게 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안에 들어있는 화성이죠. 부산의 권리사, 화성 권리사가 우산시에 있는데 우산시 문화관광 그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서 화성시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화성 권리사도 사실은 권리사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자를 모시는 곳을 권리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공자를 모시는 데는 되게 많아요. 문묘들은 다 공자를 모시는 곳인데 거기는 특별히 공자의 자손들이 공씨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 말하자면 중국풍의 그 유교 정책이 바로 권리사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화성 권리사라고 불렀죠. 예. 그게 그대로 남은 건데
왜 화성에 가서 찾아봐요? 지금 하남시에 좀 광주 향도가 있어요. 그걸 바꾸자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때는 거기가 광주 지역이었죠. 옛날에 그 도보부를 나눌 때는 광주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원래 광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중중립이 일단 안 바꾸겠다. 그러니까 광역시를 만들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역시가 만들어도 되는데 안 돼. 자, 그럼 시작을 할까요? 이제 30분 30분 남았는데 이게 아마도 이 30분 안에 행공이 설명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가실 분은 가시고 들을 사람 듣고. 네, 그래요. 네. 예, 예. 부담 없이 하세요. 괜찮으실까요? 네. 왜냐면 좀 재밌어 하시고 이렇게 리액션이 들어오면 제가 해야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을 자꾸만 하게 돼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리액션도 없고 재미없어 하시면 그냥 할 말만 하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막 끄덕끄덕 해주시고 막 이러면 자꾸만 이렇게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주변의 것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자, 일단은 화성성역 의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역을 만드는 모든 일정을 끝내놓고 이것들을 만들었겠죠.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의궤라고 하는 말이 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의궤는요. 이렇게 쓰는 의궤예요. 이 의궤는 그러니까 이게 차라는 변이 들어있잖아요. 이 차가 바퀴를 가지고 가는 모든 것을 차라고 부르잖아요. 이 차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뭐가 남냐면 바퀴 자국이 남잖아요.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를 행하고 나면 그 자국이 남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례를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바퀴 자국이 남듯이 그 모든 것에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흔적을 가지고 이전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갔는지에 관한 것들을 다 따라가 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궤의 기본 취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궤는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오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래는 뭐가 있냐면 가래, 흉례, 빈례, 가래, 흉례, 길례, 그 다음에 군례, 빈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적어드려야 될까요? 가래, 그 다음에 길례, 그 다음에 흉례, 그 다음에 군례, 그 다음에 빈례가 있습니다. 자, 요걸 오래라고 부르는데요. 요 가래는 주로 어떤 거냐면요. 결혼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사람의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태어나고 그 다음에 100일이 돼서 잔치하고 돌이 돼서 잔치하고 몇 살이 되더니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을 얹고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되고 뭐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좋은 어떤 일들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는 가래라고 불렀습니다. 길례는 뭐냐면 제사에 관한 것들이에요. 제사는 여러분들이 저거는 흉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조상들이 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흉례가 아니고 길례로 옮겨가요. 왜냐하면 이제 조상들이 귀신으로서 정착을 하잖아요. 이곳을 떠나서 정착을 하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의 조상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길례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을 길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흉례는 뭘까요? 흉례는 죽었어. 큰일 났네. 장례를 치러야 되네. 그리고 3년 동안은 너무 슬퍼. 이 일들이. 그래서 그거를 흉례라고 불렀습니다. 군례는 당연히
군인이 출정하고 뭔가를 뭐 열병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군례라고 했고, 빈례는 어딘가에서 사신이 왔을 때 요 사신을 받고 이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가래, 길례, 흉례, 군례, 빈례에 더해서 건축을 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건축을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이 가래에는 잔치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요 흉례에는 산에 올라가서 산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산능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지? 그것을 모범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우리는 의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궤는요, 중국에도 잘 없어요. 중국에도 이런 방식의 기록 문화가 없고요. 일본에도 이런 방식의 기록 문화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기록에 되게 꼼꼼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치라든가 뭐 몇 월 며칠 날 뭘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규범으로 의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궤가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는 것이고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의궤라고 하는 것이 오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건축하는 일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화성과 관련이 되어서는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성 성역을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이 있었지만 왜 이걸 화성, 수원화성이라고 말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요건 바로 화성이라고 하는 성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역을 만들어 놓고 성곽을 쫙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성 내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바깥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성 밖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성 안, 도성 밖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뿜뿜이고요. 도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은맥이 죽어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 성역을 우리는 화성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이 화성 성역을 만드는 모든 일, 그러니까 정조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화성 성역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지시를 내리니 받아서 적어라 라고 뭔가 스타트 포인트가 있었겠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날짜별로 또는 품목이라면 품목별로 다 적어놓은 것들이 의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1795년 왕위를 이은 지 20년이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갑과 구갑을 맞으신 날인데, 사실 이때는 아버지의 구갑에 더 가까웠어요. 엄마는 그 이후에 석 달 후인가가 엄마의 그 주갑이 되는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엄마의 해경궁 홍씨의 잔치를 열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버지의 생일날, 아버지의 환갑날 어머니의 환갑을 열어드린 것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화성성역 의궤가 있고 이때 원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원행은 무슨 뜻이냐면요, 멀리 가는 원행이 아니라 원으로 가는, 어느 원? 혈융원으로 가는 행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원행은 혈융원으로 가는 행차, 행행을 했다는 것이고, 이 날이 언제였냐면 1795년이 을묘년이었기 때문에 이때 원행, 을묘, 의궤, 화성성역 의궤이니까 원행, 을묘를 했던 모든 상황을 적은 의궤니까 화성, 원행, 을묘, 의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의궤에다가 뭐가 붙냐면 정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요 정리라고 하는 것에 실학적인 사상이 또 들어있는데요. 요 정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치워놓고 이렇게 하고 요걸 뭐라 그래요? 정리한다고. 그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을묘년의 일과 화성을
수축하는 일과 이런 것들을 모두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으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이걸 정리소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리당상을 따로 뒀어요. 그래서 정리소에서 요 의궤를 만든 것을 특별히 정리의궤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정리의궤 이런 말이 붙어 있지 않은 정리의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한글로 돼 있어요. 정리의궤인데 요거 한글로 경리의궤 이런 책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프랑스 도서관에서 나타났어요. 아니 이거 우리 건데 왜 프랑스 도서관에서 나타났지? 정리가 아니고 경리라고 써 있다고요? 그때는 한글이 지그스로.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가 아니고 이 한자로는 우리가 정리라고 있지만 거기 한글에는 경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프랑스에서 도서관에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명백하게 훔쳐간 거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강화도에 강화조약을 하려고 강화조약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열강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어디로 몰려들었냐면 인천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 쪽에서 먼저 배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막 싸움이 났죠. 그런데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죠? 대원군이었습니다. 대원군은 되게 국수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들과 싸움을 하니까 인천항으로 못 들어오고 계속 그 강화도에서 맴돌다가 강화도에 가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유린을 한 거죠. 강화도를 유린을 하면서 거기에도 행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궁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외규장각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만수전, 말령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영조, 숙종 이런 사람들의 그 어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전을 넣어놓는 그런 영전이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불태우고 외규장각에 있는 자료들은 사실 그 강화도 외규장각의 자료는요 되게 좋은 자료들이에요. 자, 요것을 분상한다고 해요. 의궤를 만들면 보통 몇 개를 만드냐면요 5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글씨로 손으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죠. 일일이 다 써야 되니까 내용은 다 같지만 조금씩 글씨에 따라서도 틀리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한자를 쓰는 방식도 다르고 그림도 조금씩 다 달랐어요. 자, 이런 그림들이 다 달랐었는데 이게 그 강화도 외규장각에 가 있는 건 주로 어람용이었어요. 그래서 분상을 오대산에도 분상하고 지리산에도 분상하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 넣어놨다가 불이 나거나 이러면 끝장나잖아요. 모든 역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5군데에다 분상을 하고 그리고 궁궐 안에도 하나를 주합로 같은 곳에 규장각 같은 곳에 넣고 또 외규장각에도 넣고 이래서 되게 여러 곳에다 분상을 해둔 것이죠. 근데 그 강화도 외규장각은 어람용이었어요. 어람용과 일반용은 달라요. 그래서 어람용은 막 그 채색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씨도 정자로 다 써 있고요. 근데 분상용은 글씨도 정자가 아니고 막 흘려쓰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막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람용이 더 우리가 보기는 훨씬 더 좋네요. 그렇죠. 어람용은 왕이 보시는 거니까 겉표지도 뭐가 되어 있냐면 비단으로 싸요. 비단으로 싸고 그리고 요 철하는 거 있잖아요. 철도 편철하는 거죠. 그 철도 국화장으로 이렇게 딱딱 못을 박아서 국화 문양으로 이렇게 해서 되게 예쁘게 만들어서 어람용은 따로 보관을 또 하는. 근데 그 보관해 어람용? 규장각에 외규장각과 그 내규장. 궁궐 안에 있는 규장각. 내규장각이라고는 안 부르고요. 규장각이라고 그냥 불렀죠. 거기에다가 이제 두는데 이것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강화도 행궁을 다 불질러 버리고 그걸 다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근데 거기에 정리의궤가 있었다고 생각도 전혀 못했던 것이 거기에서 갑자기 나옵니다. 근데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조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푸시를 하는 거죠. 엄마에게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진짜 사진처럼 예쁘게 잘 그려집니다. 뭐 사진처럼 예쁘다고 해봐야 사진처럼 보여지진 않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아름답게 채색이 되고 한글로 이렇게 써서 언문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 정리의궤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일부만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요. 나머지 몇 권은 아직 그쪽에서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외교장각의 것을 저희가 2000 몇 년이었죠? 반환하는 그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싹 반환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반환한 게 아니라요. 영구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또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 거를 자기네가 훔쳐갔는데 예, 우리가 그걸 반환해 온 게 아니라 영구 임대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그러고 나서 그 영구 임대가 끝나고 나서 그게 또 더 정리의궤가 나머지 권수가 아마 48권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 권이 30 몇 권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안 줘요. 그래서 되게 프랑스에서도 예민해져서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나 그 이탈리아나 그런 곳에 가보면 이집트의 뭐 오벨리스크 같은 것들도 막 가지고 와서 실어 더 많아. 막 독일에 가보면 뭐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 하나를 통째로 들고 와서 그러니 그거 다 돌려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도서관과 그것을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반환을 받아온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가 다 막 예민해진 거죠. 예민해져서 더 이상은 그걸 반환하지 않는 막 그런 정책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그 원행의료 정리의궤,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이렇게 세 가지 의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행궁에 관한 자료가 갑자기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행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 아시기에 뭐 흔히 아는 행궁 뭐 대보시라고 그러면 뭐 남한산성에 있는 행궁, 북한산성에 있는 행궁, 그 다음에 온양에 있는 행궁, 우리 수원에 있는 행궁 이 정도는 다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거 말고 뭐 과천행궁, 의주행궁, 뭐 시흥행궁 또는 뭐 안양행궁 이런 것들이 한 20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10몇 개는 그 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걸 다 복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까지 다 그 도심을 만들어졌는데 그 도심을 해체하면서까지 그걸 새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이 싹 아까 보신 것처럼 수원행궁도 사라졌고 북한산성, 남한산성, 북한산성도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남한산성은 당연히 복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산성도 지금 그걸 이렇게 복원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그 북한산성을 갔는데 제가 가보니 우와 진짜 갈 데가 못 되더라고요. 너무 험하고 너무 멀고 그러니까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끝 한계선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문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원을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막 거기를 이제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헬기가 와서 먹을 걸 실어 내려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북한산성 행궁은 가보니까 그 유적으로 터가 다 남아 있어요. 터가 잘 남아 있고 거기 터 옆으로 물길이 흐르던 그 물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도 그대로 있는데 단지 몸체만 없어진 거예요. 몸체만 없어진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위에다 그냥 그대로
더군다나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놓기만 하는데 워낙에 거기가 험하다 보니까 지금 그 복원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복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운양행궁도 이제 복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운양행궁은 사실 그 운양행궁이 있던 자리에 운양 호텔? 그 온천 호텔이 만들어지면서, 관광 호텔이 만들어지면서 그것과의 싸움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다가 일단은 내보내고 이제 복원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아, 그 온양 관광 호텔 그게 옛날 그 자리예요. 원판 그 자리가 그게 행궁자리였어요. 네네네. 행궁자리 위에다 온양 관광 호텔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기 뭐야 좋은 명당이 지금도 좋고 또 팽이지 있는 거랑 똑같구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일제강점기에 이미 그 자리에다가 되게 많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여관들을 만들어. 그러니까는 숙박하면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일제강점기에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 그 온양행궁의 일부 건물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놨던 것을 싹 드러내고 그렇게 호텔이 하나가 들어섰던 것이죠. 어쨌든 그랬다가 지금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은 아마 온양행궁이었을 거예요. 온양행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때 여기 가서 심신이 피곤한 왕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여겨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여기 성남 남한산성에 있는 그 행궁 같은 경우에는 인조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조 때 그걸 만들었지? 병자호란이 날 거, 정묘호란이 날 거를 알았나? 라고 여겨질 정도로 올라오자마자 그 광해군을 내치고 반정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1년, 2년 그 사이에 요 행궁 그 성곽을 더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 행궁 자리와 성곽 자리는 그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신라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백제의 위례 여러분들 한성 위례가 그 도성이었던 건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부여로 옮겨가고, 공주로 먼저 옮겨갔다 부여로 옮겨갔다가 뭐 3번의 천도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그 자리 위에 통일신라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또 당나라군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고려시대 때도 그게 행궁 비슷한 자리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조선시대에도 거기를 방비에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이 남한산성이라고 해서 그 산성을 계속 만들었는데, 인조 때 인조가 딱 올라왔어요. 반정을 하고 광해군을 내치고. 근데 그때 그 많은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신 목록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괄이 어떻게 했죠? 공신 목록에서 자기가 너무 저 아래야. 내가 생각하기엔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래야. 아 짜증나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인조를 친 거죠. 그때 인조 반정이 그 인조 반정 이후에 이괄의 난이 났을 때 그때 남한산성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남한산성을 가서 보니 너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비해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방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만들어진 게 화성, 그 지금의 남한산성의 지금의 흔적 그 자리고, 행궁을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이죠. 사실은 그때 임진왜란이 지나고 광해군 때 임진왜란이 지나서 광해군 때 이 모든 그 도성에 있는 궁궐들을 다 이렇게 개건을 했잖아요. 재건을 했잖아요. 복원을 하고 재건을 했는데 다시 인조가 올라왔을 때 이괄이 나타나면서 창경궁이며 창덕궁을 다 불을 질렀잖아요. 창덕궁 일부는 남아있었지만 창경궁을 또 그렇게 불을 지르고, 그러니 궁궐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인조는 경희궁에 가서 머물면서 여기를 먼저, 남한산성을 먼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갈 궁리부터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뭐 방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선조처럼 피난처 몽진해야 되겠다. 몽진이라는 게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딘가로 도망간다는 뜻이거든요. 몽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닐까 해서
약간 분통이 터지는 일이기는 하죠. 어쨌든 뭐 그러한 행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행궁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화성성역 의궤는 화성성역은 사실은 제일 많이 파괴됐던 때가 일제강점기보다는 6.25 때예요. 6.25 사변이 났을 때 대부분의 문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폭격에 의해서 사라졌죠. 그리고 성곽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곽도 일부분을 다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러면서 사라진 것들을 사실 올려놓으면 이것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이미 반쯤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 이것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록이 너무 잘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에 의해서 그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게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정도입니다. 자, 정리의궤를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원행을묘 정리의궤예요. 원행을묘 정리의궤는요. 이렇게 목판본으로 돼 있어요. 손으로 그린다고 했잖아요.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목판을 인쇄판을 만들어서 보통 제가 아까 분상용으로 만들어서 몇 개를 만든다 그랬죠? 5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든다 그랬죠. 나중에는 7개가 기본이 되고 8개, 9개, 10개 정도를 만드는데 이렇게 목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200개, 300개도 찍을 수 있어서 약 한 200~300개 정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화성성역 의궤를 그렇게까지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상용으로 만들어진 이 의궤 말고 이 정리의궤가 나타난 거죠. 이 정리의궤는요, 여기 채색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목판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린 정리의궤가 나타났는데 이게 정리의궤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수원시가 이거를 받아서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을 했기 때문에 정리의궤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한글 본에는 정리의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파일들은 아마 수원시나 경기도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행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부터 행궁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12시가 넘어갈 것 같아서 이거를 혹시 다음 학기로 옮기면은 안 될까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좋겠네. 예, 지금 이게 너무 많은 거를 예, 여러분들에게 하시면 너무 많은 걸 시간이 말씀을 없으니까. 지금 이게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더 남았거든요. 이걸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앞으로 2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곤란하시잖아요. 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를 다음 학기도 가능하시면 다음 학기에 꼭 오세요. 꼭 오셔서 다음 학기에 제가 더 재미난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진짜 행궁, 그러니까 수원 행궁과 행궁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이제 배경 설명은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기 교수님, 네. 윤 박사님한테 잘 보셔야 오시지. 윤 박사님한테 눈 남아. 네, 잘 보이겠습니다. 꼭눈 남아세요. 잘 보였습니다. 잘 보였으니까 여기까지 오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윤 박사님, 그 1월 저수지가 그 성대에 있는데 그쪽 있는 저수지 아니에요? 그쪽이 맞는 걸로 진짜 아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가보지는 않았어요.